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되실 준비,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1학년 되실 준비 되셨냐는 말씀을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설정이 딱 끝났잖아요. 숭실고등학교 배정이 됨과 동시에. 자, 이런 설정입니다. 학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금쪽이가 있고요.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각이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실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주체가 잘 궁합이 맞아야 좋은 결과가 있지, 누구 하나도 흐트러지면 사실은 좋은 결과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숭실고등학교는 준비가 돼 있나요?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저 세 주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이요. 그렇죠. 이제 바람직한 태도다. 그래, 학생은 학생이라고 믿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태어나서 고1은 처음이죠. 네, 숭실고도 처음이고 고1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를 어디를 나왔든 대한민국의 중학교 나왔으면 다들 성취도 평가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다가 조만간 몇 달 뒤면은 중간고사 성적이 이제 줄 세우기를 쫙 세워갖고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처음으로 상대평가의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A등급, B등급 받다가 당연히 올 1등급 받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아시겠지만 불강중이든 산신중이든 뭐 상암중이든 어느 중학교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체로 한 30%까지가 A등급을 준단 말이에요. 뭐 15% 주는 빡센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과목마다 한 20, 30% 정도를 다 A등급을 줘버려요. 이러면 단순하게 고등학교 내신 환상 등급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안에 3등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인데 A인 줄 알고서 이제 계속해서 행복한 나날을 지냈다면 이건 곧 뚜껑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멘탈이 사실 애들이 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할게 더 오르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무지성 같은 멘트를 치게 될 때 학부모님들이 멘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누구랑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완전히 이제 신뢰가 바사삭 깨져버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분이 부모님이 되셔야지 뭐 타인 뭐 누구네 집 애랑 뭐 비교를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가 이걸 다 해줬는데 왜 안 했냐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응원만 하고 무조건 믿어준다고 해서 우리 아들내미들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믿기에는 애들이 참 뭐랄까 참 믿음이 안 가는 짓들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정확한 대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을 너무 몰라. 근데 애를 막 무한적으로 응원을 해. 또 이런 모습은 약간 무능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애가 혼자 할 수가 없는데 학부모님이 대입은 몰라. 네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뭐 학원 보내고 라이딩 해주고 책 사주고 하면 되는 거다. 이제 이러면은 현행 입시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 디폴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요. 우리 아들내미들은 뭐 해야 되나? 이제 공부 열심히 빡공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중학교 때보다는 열심히 할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숭실고래도 아무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열심히 하겠죠. 왜냐면 대학 가려고 지금 원서 쓰고 이제 할 거니까. 근데 직감량의 열심이라는 거죠. 직감량의. 공부의 양이라든가 공부의 시간이라든가 공부에 머리를 쓰는 이 어떤 노력의 할당량은 당연히 캠퍼스리가 높아질 건데 중요한 건 본인의 과거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평가고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객관적인 어떤 성취도도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고 목표량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양을 좀 늘려야 되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분을 못 앉아 있더만요. 70분을 80분을 못 앉아 있어요. 100분을 못 앉아 있어요. 100분을 70분, 80분, 100분이 뭐냐면 시험 시간이죠. 영어 모의고사 시간,
국어 모의고사 시간, 수학 모의고사 시간을 각각 70분, 80분, 10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는 한 날 보잖아요. 오늘은 국어 보고 내일은 수학 보는 게 아니라 1교시가 국어고 국어 본 다음에 또 이제 수학을 보고 점심 먹이고 나서 영어를 보고 통사 통과를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게 모의고사인데 결국 그 시험을 보다가 수능장까지 가는 건데 애들이 일단은 80분을 앉아서 집중을 해본 경험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다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다 시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좀 아이들이 넘기기가 약간 어려운 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아학원 중3은요, 사실 이런 훈련들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미만고라는 시험,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으로 미만고라는 시험을 국수형 모의고사를 최소 3회 정도 치렀고요. 그 성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귀대계 아들내미가 대성을 갈 거면은 내신이 몇 등급, 숭실을 가면은 내신 추산 등급이 몇 등급인지 저희가 성적표를 분석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등급 점수가 기억이 나시거나 간직하고 계시다면은 숭실 가서 무조건 어느 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추산을 하는 게 가능하신 거죠, 논리적으로. 자, 어찌됐건 자녀들은 조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부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숭실고등학교는 뭐 숭실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대입에 강한 수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입에 강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숭실고는 본인에 대해서 그 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뽕을 키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대입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대입에 강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는 게 각 학교의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숭실고등학교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학교는 어느 정도 입결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 거 아실 거예요. 올해 최고의 입결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숭실고등학교는 최고의 입결을 자랑했고 이주아 어학원에서도 최고의 입결을 자랑한 학교가 바로 숭실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고1 때부터 싹이 보였습니다. 거의 전교 1위에서 뭐 10몇 등까지가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 또 선배들이긴 하지만 또 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학교는 좀 나름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를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엉덩이 붙이고 공부력을 확실히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것만 잘 되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저렇게 잘 굴러가면은. 자, 그렇다면 학부모님들께 그 정확한 대입의 정보를, 지식을 좀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입시 정보를 잘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복습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도표는 지금 세 가지 덩어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목이 어떠세요? 대입의 수시 전형을 이해를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통 매체 미디어라든가 뭐 그 유튜브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그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여기 얘기만 해요. 여기 얘기만.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니까요. 근데 전국에는 얘네만 있진 않죠. 다른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지어서 저 정보들에서 우리가 빼내 먹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한번 볼 텐데 서연고, 서정아리, 중경외시, 동건, 홍숙, 숭광서까지가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어떤 전형으로 몇 %까지 뽑고 있냐면 일단 정시를 먼저 볼게요. 정시는 지금 대체로 앞에 사자가 보여지시죠. 그래서 40% 정도를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숭실고등학교 졸업해서 정시로 보내실 거예요? 숭실고 졸업해서 정시로 대학을 간다? 뭔가 매칭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정시로 가는 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1학년 지금 첫 시작을 할 때 숭실고 입시 전략은 정시가 아닙니다.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수시로 보내셔야만 해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숭실은 그래요. 숭실은 교과와 종합으로 6장의 원서를 쓰셔서 수시로 대학을 애들을 보내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는 도대체 몇 %를 어떻게 뽑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보시는데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연대는 13.8%, 고대는 23%.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교과 전형의 앞자리들이 다 이제 10단위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는
교과로 뽑고 있구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교과는 또 뭐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은 어때요? 일례로 뭐 종합이 없어진다, 종합이 축소됐다, 종합은 폐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가짜뉴스입니다. 종합은 폐지되지 않았고요. 종합은 축소가 조금 됐지만 대단히 축소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차남 차녀가 있으시다면은 그 초등학교 지금 현재 6학년 졸업을 이미 했겠네요. 그럼 이제 중1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네 때부터 입시 구조가 바뀌잖아요. 교육개정안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까지는 2015 교육개정안인데 걔네들은 좀 바뀐다고요? 그러면 걔네 때부터는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거든요. 3월 9일 날 대선이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고교 학점제를 안 하기로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교육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그 대학생들처럼 자기가 이제 선택 과목을 다 선택을 하고 학점제 이수를 통해서 고등과정을 마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 공부하고 싶은 거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학생부 종합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계속 실행을 할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현재 보시면 서울대 59.9%예요. 자, 그리고 연대 27.6, 고대 36.2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30에서 35%가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숭실고등학교 졸업해서 너무나 좋은 성과를 보여준 선배들은 다 뭘로 합격했어요? 종합이요. 다 종합이에요. 다 종합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고 싶은 주요 대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만 알면 되네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빅픽처로 봤을 때는 전국구가 또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정시로 애들 제일 많이 뽑고 있지 않아요.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 교과가 44.3%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이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고 있고, 자, 그리고 종합은 23.4%고 논술은 뭐 완전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컨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정시로는 20% 정도 뽑고 있다. 나머지 기타는 뭐 특기자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전국구구나. 그런데 14개, 15개 주요 대학들은 이렇게 뽑고 있구나. 그래서 구분지어서 우리가 정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교과와 종합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어요. 물론 학부모님들 그렇고 학생들아, 너희들은 교과랑 종합을 구분할 수 있어? 그래, 똑똑해. 귀여워 죽겠네.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귀여워해? 근데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데 아주 쉽게 어려운 단어 막 쓰고 못 알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전혀 모르는 이발못한테 내가 교과와 종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 전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교과가 겁나 간단해요. 깔끔하고. 자, 교과는 뭐냐? 일단 내신 성적을 봐요. 근데 내신이 만약에 숭실에서 2.3이 나왔다. 3학년 1학기까지 2.3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2.3으로 봐요. 이게 무슨 2.3이야? 이게 점수가 상향곡선으로 갔던 2.3이야? 아니면 얘가 지금 전공적합성하고 관련 있는 과목이 2.3이야? 안 봐요. 그냥 2.3이에요. 2.3 뒤에 무슨 속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국영수 중에 2과목, 탐구에서 2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4과목이라고도 얘기하고, 탐구 2과목을 그냥 한 과목으로 봐서 3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4합, 3합, 6과과, 3합, 4합, 7과과 이제 이런 학교들이 고대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아무튼 내신 점수를 일단은 숫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이빨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탁 맞춰줬다? 그러면 합격각입니다. 간단하죠? 점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고등학교 2.3이랑 숭실고 2.3이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를 간 애가 있죠? 뭐 합격한 애들도 있겠죠? 뭐 전주 상산고 붙은 애도 있고 뭐 옆집 아들 어디 갔겠죠? 근데 전주 상산고 간 그 집 애가 나는 전주 상산고 보내갖고 교과 전형으로 대학 보내려고 이거 말이 돼요? 뭐 정말 무지성 그 자체. 종합으로 가야죠. 전주 상산고는 정시로 가든가 종합으로 가든가 특목고로 갈 거면. 그러니까 하나고, 전주 상산고, 강남권, 목동권의 그 잘 나간다는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숭실고를 위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입니다. 나는 대성 가서도 중앙고 가서도 완전 잘할 각인데 1등은 나올 각인데 나 일부러 숭실 썼잖아. 왜? 교과로 해갖고 최저 맞춰서 추천 받아갖고 직윤 딱 해갖고 서울대 가려고 완전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능의 최저 등급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 없냐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이냐면은 조만간 문 닫을 것 같은 명지대, 그리고 광운대, 그리고 뭐 가천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안 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대학들은 당연히 다 보죠. 자, 3년간의 정량적 대입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일단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대가 그 입결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발표하냐면은 지금 2월이잖아요. 4월 달에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1학년에 이제 원서 지출해서 올해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애들이 국민대학교 뭐 경영학과라든가 국민대학교 영문과에 붙었던 애들의 등급 컷을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몇 등급이 우리 학교에 종합전형에서는 합격을 했고 교과 전형에서는 몇 등급 정도가 합격을 했다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해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원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많이 다르고 2005년생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등급 내신 컷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상대평가로 하는 게 내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3년간 정량적으로 대입 결과를 그 대학의 그 학과에 몇 학점, 몇 점대들이 붙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원서 쓸 때는 좀 계산을 때리고 이렇게 원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뭐다? 내신을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이 10번이에요. 10번.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가 중간기말, 중간기말, 중간기말에서 10번의 내신이 끝나면 원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때 원서를 쓸 때 6장을 써요. 수시를. 그때 교과랑 종합을 3, 4부로 쓸지 종합을 4개를 쓰고 교과를 2개를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낄낄빠빠 약간 정하셔야 되는데 숭실고등학교는 2가지 다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입결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이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붙어주는 거지 내신만 좋다고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으로 넘어갈게요. 종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과까지는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종합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결을 다르게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엄빠의 어떤 역할스, 완전히 엄빠의 역할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단 한 건데 학부모님들이 여기를 이해하시는 그 정도 수준만큼 애가 이해해요. 엄마 아빠가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기초 단계다, 순한맛 단계다 그러면 애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마세요. 근데 학부모님이 와 하다 내가 이것까지 한다 싶어가지고 거의 입학사정관하고 맞짱뜨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되실 수 있거든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애도 얼추 거기만큼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이한테만 맡겨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은 미션이고요. 자, 숭실고등학교에서 2.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2.3을 2.3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숭실고등학교에서 2.3이었는데 얘는 전공 과목에서 우리 학과에 오고자 하는 과목의 선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신 2.3인 거야. 이걸 보고 상향곡선이었는가 국영수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난리 막 너를 뛰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양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생활기록부를 당연히 봅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는 폐지가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자소서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근데 자소서 폐지된 대신에 면접이 더 사실은 강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라는 거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소서에 이제 공통 질문 1, 2, 3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 2, 3번이 대학마다 공통 질문이었거든요. 4번은 이제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이랬는데 그 공통 질문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소서가. 그럼 얘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 고등학교 때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생기부에 가야 돼요. 근데 생기부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숭실고등학교 2.3과 하나고등학교 2.3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블라인드 평가다 어쩌다라고 하는데 대학이 바보도 아니고 동아리라든가 표준 편차, 내신의 표준 편차라든가 평균 점수 보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다 보이죠, 당연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이름을 가린다고 해서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이게 특목고구나, 이건 자사고구나. 내신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보면은 대성고인지 숭실고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학업 능력을 봐요. 공부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를 보는데 뭘 갖고 보느냐?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의 점수를 보고 알죠. 국수형. 국수형은요. 전공의 뽕을 좀 빼세요. 1학년 때는. 국수형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서 대학이라는 데를 올 수 있는 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적인 능력, 영어는 뭐 들을 수 있고 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이런 걸 보는 거지 전공하고 다 엮어서 뭔가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는 더더군다나 학과적 합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너는 고등학교 때 뭐 했어가 아니고요.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너 기계공학과 쓰고 싶어? 너 그때 뭐 했어? 너 전파 전공하고 싶었어? 그럼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생기부에 녹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경쟁 고등학교 나중에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숭실고등학교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내미들이 내신 등급을 받아오긴 할 건데 결국 선배들이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쫙 있을 때 우리 학교 선배가 내신이 몇 등급이어서 어느 전형으로 어느 학교까지 붙었는지가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쵸? 이게 학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예일여고는 2.6등급도 고대를 붙었어요. 2.4등급, 2.6등급이 2대를 붙고 고대를 붙었어요. 동명여고 2.4등급은 서울대를 못 붙어요. 아니 서울대를 왜 붙어요? 이대를 못 붙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그래도 서울대를 붙을 거면 1.8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1.0대, 1.3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붙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선정고등학교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찍으셨는데 거기 그걸 다 공개하셨더만요. 우리 학교에 1.3등급이면 어느 학교에 붙었다 이거를 다 공개를 하셨어요. 유튜브 영상에. 무슨 전형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보면 무슨 전형인지가 보여요. 내신이 되게 낮은데 그 학교에 붙었다는 얘기는 종합으로 갔다는 얘기고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숭실고등학교 선배들이 어떤 전형으로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지 붙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생활기록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쓰셔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나중에 쓰셔야 되는데 원서를 종합으로 생기부를 애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관련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을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입결이 좋게 되고요. 또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거듭 같은 원보이스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건 뒤에 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고1을 대상으로 이런 생기부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 이제 교실 들어가서 학교마다 이제 들어가서 한 50분짜리 교육을 막 한단 말이에요. 샘플도 보여주고 세특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까요? 안 들어요 일단. 언제 질까요? 시험 보는 거예요. 저거 하면 시험 빼줘요. 뭐 이러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고2가 되면은 효과가 있어요. 고2가 되면 왜냐면 진행을 생기부를 한번 받아봤잖아요. 총을 한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장난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파악이 되면서 좀 간절해지는데 1학년은 지금 현재 이제 점수도 안 나와 있고 생기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실감을 못해서 교육을 한 것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다라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저희가 고1이 그래도 한 18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해마다. 근데 걔네들이 180, 200명이 다 무지성이냐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거기에 슬랙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료예요. 무료가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메일을 타고 들어와서 슬랙으로 와서 티키타카 와리가리 할 수 있는 애들이 전체 200명 중에 제가 보니까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데 그 10명은 첫째 자녀가 이주와 다니는 이든가 아니면 어찌됐건 엄마 아빠가 첫째 자녀 입시를 치러보신 분이라서 야 너 거기 가서 그거 무조건 한다 그래? 무조건 1번으로 손들어? 내가 학원에 전화할 테니까 너 무조건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이렇게 합이 맞춰지는 상황들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만 잘해야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서 잠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종합과 교과에 대한 구분, 설명 가능하실까요? 조금 더 덧붙여서 좀 계속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숭실고등학교 내신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숭실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신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성취 분포도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의미 있는 장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숭실고는 국수형이 조금 특이하네요. 국어가 3단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4단인데 그리고 수학은 4단이, 영어가 4단이, 한국사 3단이 큽니다. 한국사 똥 싸면 안 돼요. 다 봐야죠. 이거 다 상대평가니까. 통사가 3단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4단입니다. 탐구실험이 1단이 들어가고요. 정보 학문이 3단이나 들어가요. 종교학 하나인데 이거는 패스페일입니다. 종교학을 빼고는 모든 과목들이 다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보랑 학문은 1, 2학기 얘기하는 거예요. 1학기 정보, 뭐 2학기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고1 내신이 깡패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다 상대평가니까. 성취도 평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보십시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숭실고 여러분의 선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국어에서 원점수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숭실고 가서 국어 80점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잘했네, 곧잘 했네. 국어 그래도 막 잘하네 생각보다?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평균 점수가 66.6이고 표준 편차가 18.6인데 등급이 4가 떠버렸어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수학은 평균 점수가 겁나 낮습니다. 57.6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72점을 받았고 등급은 4등급. 영어는 더 낮아 난리 났어. 56.4점이 평균 점수고 86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탈 내신이 1학년 마무리 3.0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요. 3.0이면 일단 인서울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인서울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학년을 마무리를 좀 지은 거죠. 자, 이 친구도 2학년을 겪었겠죠. 그리고 현재 3학년이니까. 자, 2학년으로 가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학이랑 사회 뭐 이렇게 이제 과목이 깔려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학부모님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알고 계시죠? 학교 알림이 거기 가면 이 학교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숭실고등학교는요, 국어 점수로 봤을 때는 어때요? 무지성들이 다 아래쪽에 몰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기회라는 얘기죠. 조금 하면은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국어가 좀 잘하는 남자애들 중에서 국어가 조금 쉽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애라면 사실은 본인의 능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경쟁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에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영어 역시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나머지 과목들이 다 비슷한데 다른 학교가 다 이럴 것 같으세요? 다른 학교 전혀 이렇지 않아요. 다른 학교 예를 들어 대성 어떠냐면 여기 A, B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A, B, C, D, E 중에 E에는 0명이에요. 0명. 아예 안 써버려. 아예 이럴 거면 대성을 안 가버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공부 안 하는 애가 거기를 가 있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숭실은 지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사실 약간 요즘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대성 예의를 잘 안 가요 요즘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지금 숭실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쓴 아이들도 많고 동명여고를 전략적으로 쓴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좀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되게 전략적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숭실고등학교를 선택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회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당장 점수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좀 안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래도 어떨까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공부를 안 하지 더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2학년 됐을 때 2학년 2학기 됐을 때 내신을 더 열심히 하냐면 안 그래요. 열심히 하는 애들만 하지 웬만한 애들은 약간 멘탈 털리고 어차피 못 갈 것 같은데 축구하고 농구하고 땀 흘리고 막 이러고 나서 공부 잠깐 하고 게임하고 피방 가고 이런 애들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티면 내가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나머지 애들이 털려줘서 내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어떤 쿠션 역할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점수가 조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자, 숭실고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인원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해요. 대성고 인원 되게 적은 거 아시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데 인원대도 200명 조금 넘는 이런 상태라서 좀 빡세요. 근데 이제 우리 숭실고 300명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4년제 대학을 148명, 전문대학을 70명 보냈고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재수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이 정도를 이제 보내고 있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대성고는 전문대를 전교에서 3명 갔어요. 3명.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아예. 그냥 다 재수학원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입시에 굉장히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전 실명도 알고 있어요. 무슨 과목인지도 알고 있고 보통 과학 과목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특정 동아리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거의 뭐 애들 사이에서는 그냥 레전드예요. 너무 아이들한테 이제 헌신적이시고 열심히 하시고 입시도 제대로 잘 알고 계시고 자,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요소독소 계시고요. 숭실고는 이제 리로스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소통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내지는 학교의 전반적 활동 무슨 수상 같은 거를 철저하게 리로스쿨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로스쿨을 굉장히 자주 보셔야 되고 다 체크를 학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들이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일정 관리를 못하니까 리로스쿨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점수, 성적표도 모든 게 다 리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리로가 활성화된 학교가 없어요. 숭실이 최고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입시에 관한 내신 성적. 완전 뭐 좋죠, 진짜. 노력하는 학생한테는 반드시 보답하는 내신 성적이다. 네, 노력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노력을 하면 보답을 하는 내신을 주니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진짜로. 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내신이 자기가 엄마 되는데? 이게 뭐 1등급도 나오고 막 2등급도 나오고 난 괜찮은데? 이럴 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등급 있죠. 그거를 이제 정색을 하고 준비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숭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 내신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1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전체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학업 분위기상 수능 최저에 대한 중요도,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믿고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아무리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강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022학년도에 최고의 입시 실적을 낸 숭실고등학교 대박입니다. 뭐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 뭐 동시 합격생들 다수 배출이 됐고 거의 뭐 예상보다 더 잘 간 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좋은 입결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동아리 진로 활동이 연결이 잘 됐던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다 좋은 실적이 났었고요. 입시에 관한 주제 발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율 주제를 통해서 학생의 학과 적합성을 만들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숭실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을 때 제일 망설여지셨던 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학업 분위기가 좀 급해. 혹은 학교에서 그렇게 활동이나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맞으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입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입결은 어떻게 된 거죠? 학교에서 쟤네만 챙겨줬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가 그래서 엄마 아빠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좀 다르셨어요. 쟤네들은. 그 열정의 온도도 다르고 그 정보를 취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분위기가 일단 다르시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애 고1 보낼 때부터 숭실고 1학년에 첫애 보낼 때부터 입시에 완전히 고수였느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 그래 오케이 종합 그래 구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고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하신 거지 처음부터 그런 학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완전히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태도가 있으셨고 또 애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알았고 그리고 저희랑 이제 입시 교육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탐구 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잡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원서 6장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하고 교과의 비중을 동시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이건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도 중요하고 교과도 중요하니까 3대3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원서 쓸 때. 3개 써야겠다. 그러니까 교과는 이거는 학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도 갑자기 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나온 점수가 있을 거고 내신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는 거니까 저건 보험이고 좀 더 위쪽으로 종합으로 던져야 되는데 전략을 잘 짜서 종합 3개, 교과 3개. 그래서 6개까지 붙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추억으로 붙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원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일단 내신 완전 좋다. 그리고 선배들이 입결을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학교 탓하지 말아라. 학교는 이미 오픈돼 있고 선배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딱 돼서 입학식을 하고요.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될 거예요. 숭실고등학교가 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명문고등학교였고 이주아학원의 첫 학생도 숭실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 걔네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3살, 4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다녔던 너무나 좋은 우리 숭실고등학교 후배들은 3월 딱 입학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덩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막 하다가 막 휴대폰 보고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제 이러면 안 돼. 특히 1학기는 우리가 이제 7월, 8월에 이제 8월이 저기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럼 이제 7월까지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이 이제 치르게 되고 여름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요 시기 전에 3월 25일이 모의고사 날짜가 잡혔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보는 모의고사인데 저는 이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에 올인을 할 이유도 없고 왜냐면 중3 때까지 과정을 평가하는 거라서 그냥 뭐 참고로 보는 거지. 일단은 1학기 때까지는 무조건 올인에 완전히 초집중. 그래서 선빵을 제대로 날리는 게 중요하고 중간이랑 기말이랑 합산해서 내신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에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분석해야 되고 기말 때 합산해서 어떻게 올릴 건지를 짜면 되는 거지 일일이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완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좀 올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여쭤볼게요. 1학기 수학의 시험 범위가 뭐예요? 수상이에요? 수하예요? 수원이에요? 수투예요? 수상이죠? 지금 수학학원에서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진도를? 어디 뭐 나가고 있어요? 자, 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나가고 있어요? 수상 그러니까 하도 좀 많이 나갔어요. 하도 많이 나가고 하도 나가고 상도 같이 동시에 돌리고 더 많이 빼내는 뭐 미적분 벌써 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진하게 드리기보다는 대부분의 수학학원들은 학교별로 수업을 안 해요. 내신 때 수준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대부분 수학을 다 선행을 시키시죠. 그쵸? 자,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요. 수상을 지금 한 번이나 뭐 두 번을 나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수하를 나가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는 무조건 수상이잖아요.
수상해서 3등급 받고 도대체 선행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상해서 3등급 받은 애가 선행을 왜 하고 있냐고요? 수상을 받아야죠 일단은. 수상을 2등급 받게 해야죠. 3등급 받으려면 2등급 받게 하고 2등급 받게 할 애는 1등급 받게 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묻지마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 이렇게 맡겨놓고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거기 뭐 누가 많이 다닌다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는 뭐 딱히 뭘 공부를 시키냐라고 하시겠지만 역시나 1학기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뭐고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1학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학기가 되면은 9월과 11월에 모의고사가 또 잡힙니다. 369, 11, 369, 11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6월 모평을 돈이 없어서 못 봐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고 그래서 6월 모평은 공식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개 학교에서는 이제 사설을 보기도 하고요. 잠깐 어디서 갖고 와서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서울은 아무튼 6월은 공식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에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는 되게 중요하고 집에서밖에 이게 사실 강조할 어떤 그 리소스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모의고사가 너무 중요하다. 내일이 모의고사냐? 일찍 자라. 국어가 1교시니까 예열을 해야 되니까 예열 지문을 아침에 2-3개 정도 비문학을 읽게 하고 아침에 당연히 머리가 굴러가려면은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8시에 뭐 첫 1교시 한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죠. 그래서 탄수화물 좀 먹이고 1교시 시험 보게 하고 그리고 20분 쉬고 뭐 수학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대체로 그래요. 엄마 그냥 잤어. 졸음이 너무 왔어. 엄마 시간이 부족했어.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이죠? 시험 볼 깜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잤겠죠.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토탈해서 걔는 모의고사 실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내에 못 풀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흡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학기부터는 그런 작업들을 좀 시작하셔야 돼서 모의고사 내신, 모의고사 내신, 모의고사 내신 이렇게 전환을 2학기 때부터는 아주 정색을 하고 좀 시키셔야 된다. 그리고 방학 때는 어때요? 방학 때 무조건 최저 맞추기 위해서 탐구 그리고 국수형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내신을 위한 것과 최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가 딱 명료하게 정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거기에 맞는 케이던스를 하는 거고 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막 뭐 일주일씩 놀아버리고 막 롯데월드 가버리고 막 홍대 가버리고 막 방탈출 가버리고 이제 이런 게 지금 되게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루 이틀은 놀 수 있지만 사실 이 케이던스 되게 중요하고 좀 근데 걔가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런 호흡을 좀 같이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어떤 딱 입학을 하고 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2학기 뭐 9월 이렇게 딱 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다 시험이 많으시죠. 시험, 중간고사 잘 봐야 될 텐데 내신이 깡패랬는데 근데 시험만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기부에 기재될 활동들은 계속 전체적인 30일이 한 달이라 그러면 바둑알처럼 어딘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활동들이 5일 날도 박혀 있고 8일 날도 박혀 있고 뭐 21일 날도 박혀 있는데 그 바둑알들이 얘네가 처음 경험해 본 걸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런 거 잘 안 했던 애들은 되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시험은 뭐 중요하다라고 모든 학원에서 동시에 얘기할 거니까 그 온도는 같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학 신문 만들기, 동아리 모임 주제 선정하기, 또 통합사회 주제 발표하기 이런 것들이 어느 날에인가 이렇게 딱딱딱 꽂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로활동 강연에 참여하는 거는 그냥 네가 참가하면 되는 건데 학생이 이거는 우리가 뭐 예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주제 발표라든가 국어 수행평가 같은 거는 미리미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생각보다 한 일주일 전 그 정도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리로스쿨에 그런 것들이 또 공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일정 관리를 약간 삐그덕 하면 이제 놓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리로스쿨을 완전히 매일마다 아침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참여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빡세지 않나요? 공부도 하기 힘든데 뭐 하라 그러지 또 그게 그냥 이리 와 그러면 가고 저리 와 그러면 가고 이게 끝이 아니고 유의미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김숭실군, 박숭실군, 이숭실군의 생기부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자기만의 강연에서 느낀 점이 기재가 자기가 따로 해놔야지 선생님이 무슨 300명 넘는 애들을 다 다르게 써줄 리가 뭐가 있어요. 다 복붙이지.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입결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활동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일정 공유를 엄빠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리로스쿨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한 달 단위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좀 잘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들이 이제 입을 닫고 같이 공유를 안 하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분위기가 또 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집집마다 또 아들도 딸 같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입시 컨설팅 업체에 뭔가를 맡기셨어요. 생기부 관리를 하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인근에 별로 없고 보통 뭐 가격대도 다 천차만별인데 뭐 대치동에 무슨 거인의 업계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뭐 거기 있는 최고 뭐 누구랑 대표님이랑 하면은 뭐 연애 얼마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해서 몇백만 원 패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애하고 이제 뭐 소통을 하고 책 읽을 거 전달해주고 뭐 보고서 첨삭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꼭 해야만 하냐면 저는 완전 노. 왜냐면 그 업체는 숭실고를 몰라요. 숭실고를 몰라요. 그냥 요식행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돈 쓰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죠. 내가 이 행위를 했다. 내가 돈을 쓰고 있다.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께서 주말에 그 작업을 같이 하시면 돼요. 그걸 다 일일이 설계를 해주실 수는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 저녁만큼은 우리 가족은 항상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칠게요. 저희 집은 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했던 편인데 토요일 요즘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 5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기 9시까지밖에 식당들이 안 하니까 상암동 버거킹 앞에서 내 식구가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근데 뭐 갑자기 안 온다거나 뭐 친구랑 있으면 이제 완전히 막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5시에 만나서 뭐 족발 먹으러 가거나 뭐 곱창 먹으러 가거나 이제 갑니다. 가면은 이제 보통 이번 주에 뭐 했어? 다음 주에 학교 일정이 어떤 게 있어? 지난번에 그 보고서 낸 거는 잘 됐어?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내가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대. 그거는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놀 루틴하게. 근데 이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애가 입으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죠. 어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정을 알고 있는 엄빠가 주말마다 조금 이런 관리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2년 반만 하시면 돼요. 2년 반만 하시면 됩니다. 2년 반이시면 이제 괜찮아요. 그 뒤에 그거 하실 일 별로 없고 첫째 때 이거 잘해 놓으시면 둘째 때 완전히 그냥 너무나 손쉽게 아주 루틴하게 잘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정 관리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같이 좀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서 그 자소서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대신에 자소서 대신에 학과 적합성 같은 것들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거를 생기부가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먼저 1학년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은 공통 과목을 들어요. 문과, 이과 다 할 거 없이 무조건 이 과목을 다 듣고 아까 말씀드린 내신 깡패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숭실고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교과부가 다 정해놨죠. 국어, 수상, 수학, 영어, 통사, 통과, 한국사가 공통 과목.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 그래서 다 이걸 들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등급을 다 나와요. 자,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걸 듣기도 하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을 듣기도 합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일반 선택, 진로 과목 선택을 2, 3학년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학교마다. 자, 그런데 여기 노란 색깔 표시된 일반 선택 과목들에 뭐가 있냐면 수원, 수투, 영원, 영투, 각종 과학의 원과목들, 물화생지 원과목들,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으로는 사회문화, 생윤, 윤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뭐다? 내신 깡패예요. 이거 그냥 다 일반 선택 과목들 다 뭐냐면은 상대평가예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2학년 때 이것만 듣냐면 아니고요.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여기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언제 선택하라고 하시냐면은 생각보다 빨리 선택하라고 하세요. 애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조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선택 과목 기재해갖고 와 이런단 말이에요. 리더스쿨에 뜰 겁니다 그거. 근데 이제 애가 일단 문과이과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선생님 저 뭘로 선택해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제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문과이과 일단 무조건 정하셔야 되고 계열도 어느 정도 정하셔야지 저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굉장히 치명적 실수를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유감스럽게도 이제 숭실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이 친구가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이고요.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자 했습니다. 컴공과를 가고자 했는데 얘가 이제 어디서 뭐 들었겠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되게 성실한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진짜 사이 삼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얘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고1 때 정했었어요. 어느 정도 빅픽처로. 그런데 2학년에 바로 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 얘가 뭔가 어디서 이상하게 주워들어가지고 컴공을 갈 거면 물리랑 화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화가 이제 자신이 없었든지 좀 빡셀 것 같았는지 뭐 이랬는지 아무튼 갑자기 생물을 선택해버려요. 그 얘기는 정말 스카이를 갈 수 있는 내신 점수를 할지라도 학종으로 스카이에 컴공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추호도 몰랐죠. 이 선택을 했을 때 학부모님도 모르셨으니까 아마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 친구는 생물을 선택을 했고 백도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너 이걸 왜 선택한 거야 했더니 내신 따기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종합과 교과를 애가 헷갈려 버렸네. 그렇죠? 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신 점수만 보는 거니까. 근데 교과로만 원서를 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공을 바꿨습니다. 학종을 쓸 때. 그래서 다른 전형으로 종합으로 고대를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제 자기 선택 과목이니까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진로 선택이라는 이 하얀색 바탕에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과목이 있나 봤더니 기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 수학도 있고 뭐 물투 한투 그래서 각종 투 과목들이 여기 다 꽂혀 있는데 이게 다 진로 선택이네요. 진로 선택은 내신 깡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취도 평가예요. A, B, C. 와, 9등급까지 있던 걸 3등급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소리네요. 1, 2, 3등급까지 A 주고 4, 5, 6등급 B 주고 나머지 C 주겠다 이제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하고는 사실 굉장히 내신이 덜 빡센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들은 이제 2학년 때나 3학년 때 꽂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기하를 만약에 2학년 때 한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취도 평가로.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준이 조만간 몇 달 뒤면 바로 기재를 하셔야 되니까 이걸 다 레인을 이제 맞춰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공통 과목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신을 무조건 이빨 끌려 올려야죠. 그리고 학업 역량,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단위수가 높고 학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들을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은 2015 교육 개정안 안에 들어있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2015 교육 개정안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당연히 문이과 통합이고 융합적 사고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다 같이 공통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조만간 2학년 때 이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통사 통과해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시나리오가 1학년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주제 탐구, 보고서, 주제를 좀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겠고요. 학과적 과성에 맞춰서 시나리오 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학년 때는 3학년 때뿐만 아니라 뭐 2학년 때도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A, B, C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주화에서도 그랬으니까 나 그냥 발가락으로 풀래. B 맞았어. 괜찮아 엄마. 엄마 이거 진로 선택이야. 엄마 구dum을 바보. 막 이래. 지가 바보. 자, 일단은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3등급까지 A를 주는데 그걸 A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권 대학들은 A를 받는 건 필수예요, 필수. B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A를 받는 건 기본이고 플러스 거기다가 탐구 보고서가 진하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괜히 심심해서 진로 선택이 아닙니다. 진로 선택. A를 받아라. 그러나 탐구 보고서는 진하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심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애도 각 대학의 기계공학과가 있는 학과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기계공학 필수 과목들이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고대랑 건대가 다르고 한양대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대학의 1학년에 어떤 수업들이 열려 있는지까지 보셔서 사실 3학년 1학기에 진로 선택하고 그걸 연결을 좀 시켜야 돼요. 그렇게까지도 결을 맞춰서 씁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튼 각종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어떤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은 굉장히 유의미한 페이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2명의 실제 사례고요. 올해의 대학을 갔어요, 얘네들은. 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갔는지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과학생이었고 남학생이었어요. 자, 공통 과목 당연히 열심히 1학년 때 공부를 했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그래서 국수형 완전 빡세게 공부해서 1점대 초반까지 다 깔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통사, 통과, 이과지만 그리고 이과로 어디 갈 건지 다 정해놨어요, 사실은. 그러나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통합사회라고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과, 통합, 융합, 인재를 고르는 게 2015 교육개정안이니까. 그래서 각 과목에서 이제 주제탐구 보고서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열심히 참여해서 굉장히 자기만의 그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교육하고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저희 다녔던 학생이고 이제 형학과 형학과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1학년에 이제 주제를 잡게 돼요. 스마트 시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는 어느 나라에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스마트 시티를 1학년 때 탐구 보고서를 잡다가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접속을 해서 집에 있지 않아도 바깥에 있어도 이제 집에 전반적 뭐 난방 시설이랄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이거를 IoT를 구현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나 2학년 때 기하랑 미적분 공부할래. 이렇게 전문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춘 거죠, 우리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두 과목의 선택 과목이 되어 있고 얘는 당연히 2학년 선택 과목이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C 언어를 얘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했고 그것을 1학년 후배들한테 강연을 한번 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 친구는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돼서 이제는 숭실고등학교, 자, 여러분의 선배예요, 사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 전파 분석 탐구 보고서, 자, 2021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를 탁 만들어내서 3학년 1학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는 서영고 카이스트까지 최초 합을 합격을 한 숭실고등학교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자, 내신도 무조건 좋았지만요. 정말 다 붙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우수하게 다 붙을 거라고는 정말. 그리고 고대는 뭐 장학생이었고, 당연히 서울대를 합격해서 이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숭실고잖아요. 대성고가 아니에요. 중앙고도 아니고 선정 과중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숭실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시나리오 해서 서울대 최초 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문과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 말씀드리기가 되게 이게 어렵네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영상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꾸 선생님들이 틀어주세요. 몇 년 되게 오래됐는데 그걸 다 틀어주시고 좋게도 보시는 학교도 있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왜 교실마다 가서 그걸 다 틀어주실 것까지 뭐가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 동명여고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명여고는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에 우리가 평가를 사실 받진 않잖아요. 숭실고도 좀 그런 편이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국수형 학업 역량이 이제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문과였는데 인권에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수 있는데 1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3학년 때까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야 막 다 좋은 데 가고 싶죠 뭐.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신방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신방과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되게 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저걸 계속 유지했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지역적 선택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2학년 때 약간 바꿉니다. 1학년 때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를 하다 보니 인권은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과 실행 과정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2학년이 된 이 친구는 뉴딜 정책을 분석을 하다 보니 결국 인권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정책만이 아닌 실행 방안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게 됐고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과 학과가 좀 바뀌었다라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신의 한수의 생기부에 들어갈 주제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제목의 탐구 보고서였어요. 은평구는 인근에 서대문구가 있고 마포구가 있잖아요. 은평구가 제일 가난해요, 현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세금의 세수가 달라요. 마포구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방송사도 들어와 있고 뭐 IT 업체들도 다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법상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아예 구획을 정해놓고 마포 뭐 합정 뭐 공덕 이런 데 가면은 다 회사잖아요. 주거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 은평구는 죄다 다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당연히 액수가 달라지니까 은평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칙이 만약에 그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야 앞으로도 가난해질 일밖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과 행정, 실행 방안에 관련해서 관련된 보고서를 고3 학생이 딱 때립니다. 자,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요. 자, 이 친구가 왜 굉장히 가치 있냐면 한양대학교의 학종은요. 내신을 안 봐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진짜. 한양대학교 학종을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잘 못 보내요. 왜냐면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애를 보고 싶겠다는 거예요? 내신 안 보겠대요. 야, 너 내신 7등급이야? 안 볼게. 너 내신 5등급이야? 안 볼게. 대신 너는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애잖아. 보고서만 봐도 알겠어. 누굴 보고 싶은 건가요? 하나고의, 자사고의 활동이 풍성한 아이들을 특목고 애들을 뽑고 싶다는 속내인데 거기를 동명여고가 뚫어버려. 현역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거의 최초였어요. 그래서 동명여고가 학종으로 한양대를 뚫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에 고3 때까지 다녔던 학생이고 이 상담의 주기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에요. 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당연히 부모님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학생들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탓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페이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일정이 다가오면서 학교별로 일정 짜서 쫙쫙쫙 할 건데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이 나와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 그때 이메일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천 수만 번의 정말 질의응답들을 합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이 수혜자가 되는 건 무료예요. 무료예요. 적극적으로 아이가 참여만 한다면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때 어떤 교육하냐면요. 일단 숭실고등학교의 입시 전략이 대성고나 중앙고랑 같을 수가 없어요. 인정? 예. 그래서 숭실고등학교의 대입 전략, 학생부 종합과 교과 두 전형을 모두 준비해야 된다.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둘 다 중요해요. 그리고 숭실고에서도 성적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두 가지를 3대3 정도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2015 개정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이과 통합이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게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이죠. 따라서 1학년 때 쓸데없이 전공뽕을 생기부에 쓰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1학년 때부터 무슨 약학과예요, 의대고. 1학년 때는
화학물질이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 정도 주제 안에서 잡는 거죠. 화학물질이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목차에 있습니다. 통합사회에도 잡으려면 잡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주제 탐구소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약학, 뭐 약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입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증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자동봉진인데, 자동봉진, 여기서 이제 봉사가 약간 좀 애매해졌죠. 일단은 숭실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이 당연히 케바케 학생마다 달라야죠. 그런데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복붙으로 써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근데 거기서 이제 어필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동봉진이 아무리 같은 학교 다녀도 김숭실, 이숭실 군이 다 똑같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느낀 게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체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기재를 해놔야 되고,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랩탑 폴더에 1학년 때 뭐 창체, 진로활동 거기다 다 날짜 써놓고 그때 무슨 일 참여했고 내가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교과제본 특기사항은 이제 과목당 500자라는 글자로 500바이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수행평가하면서 탐구보고서 하면서 나만이 했던 탐구 발표, 그 나만이 했던 탐구의 과정들, 나만이 했던 어떤 이 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방식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방향성까지 해서 한 학기에 250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학년 다 지나면 과목당 500자예요. 영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과학도 500자, 500자를 다 빼곡히 쳐야 되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는 500자는커녕 200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정말로 학생의 무지성과 학부모의 무지성이 나온 결과입니다. 학교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0이라고 써줬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A라고 써줘요? A라고 썼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B라고 써줘요? 자사고도 안 그래요. A라고 써줬는데 A 플러스 정도를 기재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마다. 그리고 자기가 어필을 해야죠. A가 최선인가? A 플러스는 없나? A 2뿔은 없나? 이거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지? 이거를 알면서 이제 계속 고치고 고쳐야 저런 선배들의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맡겨놓으면 안 나와요, 저거는. 그래서 샘특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든가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주제 탐구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소재 잡는 것부터 조금 골치 아프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주아 어학원에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버 고등부 카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고등부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되는데 비재원생들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인증이 안 될 거고요. 재원생에 한해서 학부모님들 인증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닉네임 쓰시면 안 돼요. 제니퍼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구 엄마, 숭실고 1학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등업이 되셔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다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결이 좋은 소수의 학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주아 어학원 고등부 밴드에 매일 들어오셔서 기사를 읽으세요. 그거는 되게 일반적이고 노멀한 아주 전체적인 정보고 입시에 있어서는 첫 단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의 순한 맛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주아 어학원 네이버 카페에는 입시에 관련된 고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나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매운맛부터 마라맛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입학사정관 느낌? 웬만한 상담실장님 그 이상 정도의 수준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매일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라떼 만들어갖고 뭐 아침에 일상 중에 루틴이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그 학부모님들은 항상 이걸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숫자가. 아무튼 저 자료들은요.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또 가난해진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가 이 안에 녹여져 있고 거기 보시면 뭐 동명여고 100땡땡량의 뭐 탐구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실제 사례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똑같이 다시 복붙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디벨롭을 하겠죠. 아이들하고 발표가 되면.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보고를 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자료를 숭실고만을 위한 자료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이거는 내신 분석 리포트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딱 한 학년 선배 숭실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 있죠. 그 친구들이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저희가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한 되게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중간고사만 분석을 해서 드려도 아마 불만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의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 끝나면 기말은 어떻게 나오고 2학기 때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번 호로록 보시면 이해 안 가세요. 그래서 형광펜 딱 드셔서 여러 차례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영어의 고수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숭실고 내신 잘 보자는 거잖아요. 목표가 딱 그거라면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뭐 자료가 더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정가는 분 있죠. 숭실고 배정됐는데 좀 재수없는 여자 말고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챙길 건 없고 좀 정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내신분석 레포트 말고요. 지금 숭실고등학교를 위한 가이드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숭실고 학교생활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에는 숭실은 뭐가 꽂혀 있고 진로 선택에는 무슨 과목들이 있는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 보이시죠? 그래서 계열별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기타가 있고요. 뭐 자연에는 지금 맨 마지막에 카르노 보이시죠? 카르노 명문 동아리입니다. 네, 뭐 실리도 그렇고 굉장히 그 선후배 관계도 참 좋고 아무튼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명문 동아리예요. 카르노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추천하는 교내 대회도 있고요. 과목별 수행평가 보이시죠? 자, 이것도 조금 보시면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매년마다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 아,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더니 올해에도 이런 게 수행평가네. 미로스쿨 보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이제 숭실고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찐 레알 꿀팁 이런 내용들이 조금 숨어져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또 하다가 올해가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이렇게 중간 기말을 다 해서 전체적인 갈무리를 좀 하는 거고 데뷔하는 강사님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숭실고등학교의 영어과 선생님들의 실명과 그분들의 그 학습하실 때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분이 작년에 몇 학년을 맡으셨고 지금 올해는 몇 학년을 하게 되신다. 이게 다 사립이니까 이제 왔다 갔다 배치를 하시거든요. 왜 저희가 그걸 하냐면 그분들이 누구죠? 출제자잖아요. 출제자를 알아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래 어떤 학년을 맡으셨던 선생님인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필수적인 거고 그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도 있고 지면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부터 숭실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맡아서 진행하실 이가람 강사님 나오셔서 내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학교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설레기도 하시면서 이제 긴장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 최근 숭실고 시험이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이제 점수가 원래 이제 작년 1학기 때만 해도 90점대 후반이 1등급 커트라인으로 상당히 이제 1등급 컷이 높은 학교였는데 작년 2학기 때는 갑자기 이 시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서 무려 1등급 컷이 83, 4점 거의 15점 가까이가 1등급 컷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워진 시험에 맞춰서 어떻게 잘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숭실고1 영어 내신 출제 경향인데 크게 이제 5개의 영역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아직은 이제 시험을 학생들은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5개의 영역이 중학교 3학년 시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을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제 하나씩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크게 교과서, 그다음에 어휘장으로 이제 작년에 백신복화라는 규제가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이제 듣기하고 독해 두 문제, 두 영역 모두가 이제 활용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교재 리딩 파워가 이제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 범위로는 일단 첫 번째 교과서는 매 시험 볼 때마다 이제 2과가 포함이 됐습니다. 교과서는 매 시험마다 이제 2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장 백신복화는 이 교재 기준으로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대의 10개씩 포함이 되는데, 이 대의 10개라는 거는 총 550개의 단어와 예문들이 포함된 겁니다. 대의 10개는 단어 550개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는 일반적으로 그 월에 있던 그 해당 연도에 있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즉 1학기 중간고사 때는 3월 모의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보통 6월 모의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모의고사, 그다음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데, 그 해당 모의고사의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가 시험 범위로 모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독해인데, 우리 모의고사는 18번부터 45번까지 총 28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 포함되지 않고, 뭐 안내문, 일치불일치나 이런 장문 독해는 이제 시험 범위에서 빠지고, 보통 이제 주제 파악이나 어떤 대의 파악 문제라든지 순서, 삽입, 그다음에 요약, 어법상, 문맥상 같은 좀 핵심 문제만 12개가 이제 시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12문제. 그다음 마지막 이제 부교재 리딩 파워는 평균적으로 이제 5과 정도가 들어갔는데, 5과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이제 20지문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숭실중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통 중학교 3학년이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 들어가죠. 근데 이 고등학교 시험은 이 고등학교 교과서 1과는 보통 중학교 교과서 2과하고 시험이 비슷합니다. 즉 고등학교 교과서 2과는 중학교 시험 범위 교과서 4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만 해도 교과서가 이제 시험 범위가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어휘장 같은 경우 이제 대의 10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거의 교과서로 치면은 3과 정도가 됩니다. 즉 중학교 교과서 6과랑 시험 범위가 비슷한 거예요. 감이 잡히시나요? 거기다 이제 모의고사 특히 얘는 그나마 좀 할만합니다. 얘는 제일 쉬운 부분인데, 얘는 변형도 없고 그냥 있는 스크립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한 2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독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12지문이 나온다 그랬죠. 보통 모의고사 5지문 정도가 고등학교 교과서 1과이기 때문에 얘는 중학교로 치면 거의 중학교 교과서 한 4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4과. 그리고 얘는 무려 20지문이나 된다 그랬죠. 즉 고등학교 교과서로는 4과인데 중학교 교과서로 치면 8과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학교 교과서 20과 정도가 한 번 중간고사 볼 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중3 때 몇 과를 본다 그랬죠, 범수야? 2과를 본다 그랬죠? 근데 지금 몇 과를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다? 20과를 보는 거랑 시험 보는 게 비슷합니다. 그럼 몇 배예요? 10배예요, 10배.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한 상태로 시험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 이제 예비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메타인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이제 나 중학교 때는 뭐 2, 3주 대비했더니 내가 90점 나오던데? 뭐 이거 껌 아니야? 그런 상태로 만약에 3월 말부터 혹은 4월 초부터 중간고사 대비 시작했다? 거의 5, 60점 맞아서 거의 5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작년 시험 출제 경험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발 빠른 사람이 무기예요. 이거 발 빠르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아학원에서는 3월 7일, 3월 8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중간고사 대비, 학교별로 찢어져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을 압도할 수 있게 먼저 발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교과서는 이제 15%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오고, 어휘장은 18%, 모의고사 듣기는 15%, 모의고사 독해는 15%,
마지막 이게 부교재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37%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의 점수대와 등급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이제 다 달라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먼저 잘할 수 있는 영역부터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춰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수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겠죠. 수업은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 당연히 전 지문을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숭실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숭실고 시험은 서술형과 주관식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객관식으로만 3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제 어휘암기와 해석은 이제 철저하게 할 거고, 그리고 도식화를 통해서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어휘암기하고 해석 문제인데, 아까 어휘장 이제 백신복화가 있었죠. 무려 8문제가 18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에서도 어휘 문제와 해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거의 숭실고는 50%가 단어암기하고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충실할 수 있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거의 모든 단어들 밑에다 제가 단어를 다 써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따라가도 기본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표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전국에서 저 말고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과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매일, 매주, 매월 공부해야 될 목록을 이런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제가 따로 인쇄를 해서 제가 매일, 매주 학생들 모든 다 개별로 제가 다 검사를 다 받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연락망을 뚫어서 공부한 거를 제가 다 사진 찍어받아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면 체크가 된 것과 안 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영역이 체크가 다 될 수 있게 성과 마무리할 때까지 무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정말 초고밀도 밀착 관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나요? 이미 경험해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이고 미안해. 그 다음 죄송하네요.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성과표 다음에는 이제 학습 카톡이에요. 아까 이제 성과표와 연관이 된 건데, 이제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까지 이제 숙제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라는 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는 뭐 월요일 날 숙제를 했다가, 언제는 목요일 날 했다가, 언제는 금요일 날 했다, 이렇게 루틴이 없이 어떤 데드라인 마감일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성과표는 정확한 날짜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데드라인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학습에 있어서 이게 한두 번 미루는 게 당연하면은 이게 인생 전체가 부진해집니다. 그 인서울과 지방대 차이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지켜야 돼요. 데드라인을. 납기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이 2월 10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막 회사 다니더니 2월 15일까지 줄까 말까 안 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가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죠?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습도 어느 월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게 월요일까지 돼야지, 그거를 미룬다? 학습의 부도가 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학습 태도의 틀을 구축해야 되고, 이 공부는 반드시 몰입을 해야 돼요. 그냥 좀 공부했다 스마트폰에 여자친구가 연락했네. 좀 공부하다가 좀 노란판 땡겨야겠다. 뭐 티 하나 올려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번 딱 엉덩이 앉으면 그 과목은 한 3시간씩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과 어리 담긴 공부로 다른 학원과 다른 선생님을 압도하는 학습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2학생인데 이게 매주 이 정도의 공부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공부량이에요. 지금 방금 전 이 학생이 카톡을 보내온 걸 제가 다 이제 따로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든 건데, 매주에 거의 50장에서 60장 정도의 지금 공부량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정도를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 이제 나온 학생이 예시 지금 김예림이라는 학생이 예시 나오고 있는데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PH2에서 그냥 좀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PH3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예비고일 과정에서 PH 지금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정도 실수면 90점 정도 나오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미루지 않고 몰입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24/7 증문즉답 Q&A예요. 이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숙제도 잘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성적이 오르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반드시 모르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질문하는 걸 꺼려하거나 혹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매 주마다 매일마다 테스트가 나서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카톡을 보면은 언제든지 바로 증문즉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반드시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마다 이런 이제 게시글들을 올려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여기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2차 개강 12월 13주차에서 문법 강의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아프거나 혹은 이제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석을 한다고 수업을 빼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밴드에 업로드를 해서 이런 유튜브 링크를 학생 개개인별로 이거를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결석생 이름을 써놓고 만약 이 학생이 영상을 들으면 이게 이름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들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이제 수업과 이제 과제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꼼꼼하게 검사를 안 하면 수업을 좀 적당히 듣고 이제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업 끝나고 그 수업 필기한 거를 이제 밴드에다 올리게 하면은 여기 이제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더 열심히 필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일 단일 과제를 여기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제 마지막에 천기누설 모의고사인데 이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최고의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그젠포유라는 이제 사이트,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쉽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중적인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많이 풀리게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고등학교 시험은 특히 숭실고 같이 최근에 어려워진 시험은 그냥 시중에 그냥 아무 문제나 돈 주고 사서 학생들이 풀린다?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학교 경향에 맞춰서 딱 그렇게 출제한 문제를 풀고 가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숭실고 기출문제 5년 동안 300지문을 이제 300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 문제의 형태나 구성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지문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의 시작은 분류이고 이 분류가 곧 최적의 제안인데 제가 그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올해도 이 학교 문제 경향에 맞춰서 30문제를 완벽하게 뽑아서 100%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간고사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볼 텐데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날 데자뷰를 느끼는 이거 꿈 꾼 것 같은데? 야, 내 꿈에서 꿨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출제되도록 이주학원 고퀄리티 청기누설 모의고사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